원래 인문좌파라는 말은 철학자 김영민 선생님 있죠. 김영민 선생님하고 제가 뭔가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문좌파라는 말이 좀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 인문학을 해가지고 좌파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파니 우파니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럼 왜 굳이 그 인문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그 주체의 문제, 다시 말하면 과학적 법칙의 해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의 근대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 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무의식이라든가, 그죠? 또 주체라든가, 또는 이렇게 윤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좌파적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좌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한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디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뿌리로부터 생각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 막스가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레디칼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뿌리예요. 루트에서 온 말이에요. 루트에서.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발본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 그렇게 저는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주체라든가 윤리라든가, 그죠? 또는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사유하는, 아주 뿌리로부터 사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문좌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생각들 좀 더 발전시켜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인문좌파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그 범주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가벼운 그런 어떤 그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데서 좀 만족을 할까 했고요. 인문좌파가 뭐냐고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인문좌파가 있다. 그리고 이 인문좌파는 수체를 좀 고민하는구나. 이 정도의 어떤 생각들. 다른 어떤 이론적 경영과 좀 다른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책이 조금 더 늦게 나올 것 같아요. 3월 말쯤 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마 강의를 할 내용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죠. 제가 다들 할 수는 없어요. 아마 요약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나중에 책이 나오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물론 이 강의에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은 조금 강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학술적인 논의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밀도가 좀 높겠죠. 강의보다는. 강의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의 맥을 잡아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리카운트라고 그러는데 리카운팅 하는 방식으로 제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그 내용이 바로 막스의 막시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모든 이론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기원이 막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이론은 있었죠. 그 이전에도요. 하지만 대체로 기존에 존재하는 체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고한 사람은 아마 막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막스주의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막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너무 지나간 말인데, 막스가 뭘 하려고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막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죠? 이제 크게 이제 맥을 짚는다. 막스 자신이 존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스가 죽은 뒤에, 그죠? 엥겔스가 있었죠, 엥겔스가. 엥겔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주의자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사회와 이제 자연의 어떤 그런 법칙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은 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걸로 잘 생각 안 해요. 반듀링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책들이고, 읽어보면. 그래서 사회의 발전 법칙과 자연의 발전 법칙을 사실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은 큰 이제 오류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다이어메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틱 매튜리즘이라는, 그죠? 이 기본적으로 변형적 유물론이죠. 변형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DM이라고도 합니다. DM. 줄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변형적 유물론이냐, 유물 변정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장난 같지만 좀 다르죠. 유물 변정법과 변형적 유물론은 의미 다릅니다. 그러니까. 엥겔스가 이제 막스를 해석한 방식. 그죠? 그것이 있었다면, 그 엥겔스의 막스의 해석을 가지고 또 이제, 막스주의를 또다시 이제, 이른바 실천에 적용시킨 사람이 누구죠? 레닌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막스 레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막스 레닌주의. 그 막스 레닌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어떤 그 토대는 뭐였습니까? 막스 레닌주의를 과학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토대는 뭐죠? 바로 현실사회주의 국가죠. 그죠? 지금 역사적 공산주의라고 부르는데 현실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그죠? 유지된 어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는 이데올로기라 생각 안 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라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과학적 이론이라고.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요즘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머신 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30년대 정도에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이제 생깁니까? 스탈린주의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스탈린주의. 이 스탈린주의가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진화론적인 어떤, 그죠? 사회진화론적인 어떤 마인드와 사회주의가 결합하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뭘 보면 그냥 북한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회, 스탈린주의적인 어떤 그런 발전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탈린주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승리한다. 네? 물론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라는 말이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교적 용어잖아요, 그죠? 승리한다는 게 빅토리라는 게 종교적 용어입니다. 그게 여신의 이름이잖아요, 빅토리가. 근데 이 승리라는 말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끝난 뒤에 뭐가 온다? 공산주의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막스의 생각이었죠, 그죠? 막스의 생각.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 다음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막스가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 특히 막스 베버로 시작되는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본주의가 인류의 최후의 생산 양식이라 생각했어요. 인류는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文明에 도달한 최고의 생산 양식을 자본주의라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막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아니다라고. 그 자본주의 이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막스는 신기한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 자본주의는 왜냐하면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인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시스템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막스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건 너무나 또 천년만국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이 올까? 온다면 이런 것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막스는 그게 공산주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막스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발전을 낙관해서 진보주의자였으니까. 이게 이제 진보주의자예요. 진보주의라는 것은 역사가 예전보다 점점 더 좋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진보주의와 좌파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막 혼용되어 쓰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분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봐요. 좌파라고 해서 반드시 진보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역사가 반드시 앞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닙니다. 베냐민처럼 후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 의지들이 있다라고, 그 후퇴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밀어간다라고 이제 베냐민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제 그 진보하는 것들과 그것이 있는 반면에 그죠?
또 인간이 어떤 바라는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물질적 진보와 또 상관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베냐민이 밝혀내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막스 레닌주의에서 스탈린주의로 가는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스탈린의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죄는 그냥 스탈린한테 있는 거야. 스탈린 나쁜 놈이야. 이제 스탈린과의 라이벌이 누구였죠? 트로츠키였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트로츠키와 스탈린은 그때 상극이에요, 상극. 그 당시에 보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스탈린 나쁜 놈이고 말이야, 트로츠키가 그때 뭐 됐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역사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스탈린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왜 스탈린이 핵심적인 어떤 그 사회주의 혁명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스탈린과 트로츠키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혁명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속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근데 스탈린은 어때? 일국 사회주의론이에요. 일단 소련을 먼저 공고한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주의죠, 그죠? 북한도 사실 그렇잖아요. 북한도 사실 북쪽을 이제 자기들이 사회주의 전쟁기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뭐죠? 있었다는 거예요. 스탈린에게는. 그러니까, 근데 이 스탈린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내가 볼 때 러시아 민족주의하고 그냥 관련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스탈린은요,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벌목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베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어떻게 된 거, 나라 최고의 그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친다면. 왕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친다면. 이거는 뭐, 계층에서 용난 거죠, 그죠? 트로츠키는 어때요? 트로츠키 유학파야, 유학파. 그죠? 중산층 출신의 유학파인 거야, 얘가. 잘 나가는, 이른바, 자유주의 집안 출신이에요. 아주 잘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남 좌파란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 트로츠키를 어떻게 지지하겠어?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예?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나오면은 트로츠키를 욕하겠죠? 정말 저거는 말이야. 나가지고 유름을 묶고 와가지고 말이야. 러시아를 이해 못해. 그래서 스탈린 집권하게 된 거 쉽게 말하면. 지금에 와서야 뭐 트로츠키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역사라는 것은 사실 재밌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러니한 게. 그죠?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페인 내전을 거쳤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페인 내전 때, 그죠? 프랑코잖아요. 프랑코 독재 정부잖아요. 걔가 근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지브롤터 해협인가 거기를 안 열어주잖아요. 히틀러한테. 같은 파시스트인데. 안 열어줘가지고, 나치가 작전에 심대한 그거를 타격을 입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스페인 내전의 그 상황에서 보면 프랑코는 죽일 놈이잖아. 그죠? 세계 전체로 본다면 프랑코가 세계를 구한 거야,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지.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 아이러니함을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또 공상과학 소설들도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바로잡으려고 하다 항상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그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역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로 가는 그 이행에 가는 나는 그게 어느 정도 필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내적 동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죠? 최근에 지적이 레닌에 대해서 썼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닌 재작년에 지금 실려 있는 글 중에 하나죠. 그 뭐 지적이 이제 하는 최근에 또 지적이 썼던 레닌에 대해서 뉴york 리뷰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레닌의 마지막 투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60몇 년대에 나온.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안 아메리칸이지. 이주에 간, 러시아에서 이주에 갔던 사람이 쓴 건데, 그게 이제 보면 레닌의 어떤 그런, 레닌이 필연적으로 스탈린을 뭐죠? 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레닌의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 뭐예요? 레닌은 정적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죠? 비타협적인 종파 투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스탈린을 키우게 되는 요소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내적 동인, 다시 말하면 그걸 막스 레닌주의라고 부르는, 정확하면 레닌주의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실패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레닌주의라고 불리는. 그 실패가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적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거기에서 그 실패한 부분과 실패하지 않은 부분, 어떻게 말한다면
레닌이 레닌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 그 동인, 그 근본적 동인을 지적은 관심 있는 거죠. 그 레닌주의 자체에 별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닌을 다시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 실천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하튼 레닌주의도 결국은 뭐죠? 막스주의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었다는 거죠. 그죠? 트로츠키도 마찬가지고,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이런 것이, 이런 라인이 뭡니까? 이런 라인을 뭐라 부르냐 하면 공식 막스주의라 불러요. 공식적 막스주의. 이 공식적 막스주의, 다시 말하면 국가 막스주의라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공식적 막스주의가 하나의 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공식적 막스주의에 뭡니까? 이렇게 반하는 이것과 좀 다른 이상한 막스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루카치예요. 게오르 루카치. 우리가 하게 될. 루카치가 이제 튀어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칼 코루시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람시 같은 사람. 안토니오 그람시. 이 세 사람들에게 가장 골칫덩어리는 뭐였냐 그러면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제기되게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가면 알투시한테 가면 이데올로기론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람시든 루카치든 가장 골칫덩어리가 뭐였냐 그러면 왜 노동계급이 자신에게 불리한 계급에게 투표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자신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계급에게 지지를 보내느냐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해명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해명이 안 되는 문제.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고민한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막스는요, 막스는 자본에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본주의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자본주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상품, 그죠? 또는 잉여가치, 잉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잉여가치 같은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어떻게 투쟁해야 되고, 뭐 어떤 그 주체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잘 막스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루카치에게 시급했던 것은 뭐였어요, 이제? 그 법칙들도 좋은데 그 법칙들을 변형시킬 거죠.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망들이. 그래서 막스는, 루카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1844 매뉴스크립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갑니다. 1844년에 수고로 돌아가죠. 그죠? 그걸 뭐 강요, 요강 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많은데 수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매뉴스크립트니까 수고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강 그러면 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교 처음 갔는데 무슨 요강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무슨 요강이야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 말이죠. 그 요강이란 말이. 요강이에요. 요강. 그걸 이제 요강이 이상하니까 강요로 했는데 강요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하고 뭐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고도 또 이상해요. 그죠? 수고가 마시면 수고 같고 뭐 어쨌든 그런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1844년 매뉴스크립트로 돌아갑니다. 그 이제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막스가 어떤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 막스의 모습은 인간주의적 막스예요. 휴머니스트로서의 막스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로 막스가. 그래서 루카치는 그 막스가 자본론의 막스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본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것을 거기에서 제공한다고 봅니다. 근데 나는 그 루카치가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실 막스가 뭐 그때 막스나 자본론을 쓸 때의 막스나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걸 달라졌다고 주장한 사람이 알티세죠. 알티세가 인식론적 단절 이야기하잖아. 근데 가르타네 고준도 그런 말 하죠.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게 사람이 말이야 일생에 한 번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인식론적 단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전마가 저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뭐 배신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게 다 인식론적 단절이에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지 예전하고 뭐 그게 항상 인식론자님이 뭐 매일 올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꼭 뭐 자본론을 쓴다고 해서 그때 막스하고 이전에 뭐 요강 쓸 때의 막스가 다르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억지지, 억지. 그래서 내가 살 때는 루카치가 그렇게 바라본 건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카치가 그런 면에서
그래서 루카치가 뭘 씁니까? 바로 역사와 계급의식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역사와 계급의식이 뭐냐 그러면 루카치가 막스를 공부한 결과물이에요. 리포트야, 리포트. 그죠? 읽어보면 거의 뭐 자본론에는 특히 상품 분석란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루카치가 되풀이하고 있죠. 그죠? 대신에 거기에서 뭡니까? 루카치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 구조라는 스트럭처라는 말을 도입해가지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면서 물화라는 개념을 쓰게 되죠. 그죠? 물상화. 그러니까 막스는 그냥 페티시즘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물신주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가지고 어떤 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리피케이션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스도 분명히 페티시즘 이야기하면 페티시즘은 종교적 용어잖아요. 그죠? 막스는 상품을 일종의 종교행위라고 보거든요.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를 종교행위라고 보는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루카치는 가져가가지고 훨씬 더 뭡니까? 이렇게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리피케이션. 리피케이션은 말에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건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래서 루카치가 나온 뒤에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죠. 새로운 마크시즘의 트렌드가. 루카치가 많은 사람들이 루카치는 스탈린주의자가 아니냐. 영미권에서 특히 그렇게 생각해요. 영미권에서. 저는 완전히 그거는 진짜 루카치를 안 읽은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카치 읽어보면 루카치는 스탈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카치는 레니니스트였죠. 잠깐. 그냥 안토니오 그람시는 레니니스트죠. 그러니까 레닌주의죠. 레닌주의자들인데 이 레닌이라는 그 작은 소책사가 있습니다. 팸플릿이 루카치가 쓴 레닌이라는. 근데 그 레닌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통합되는 어떤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레닌의 어떤 특성들을 진술하는 거거든요. 루카치가 왜 레니니즘이 위대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루카치가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레닌의 그 방법론. 루카치는 끊임없이 방법론 이야기를 하거든요. 루카치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을. 레닌의 방법론이 뭐냐 그러면 현실의 리얼리티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반영론이죠. 그죠? 루카치가 반영론이라 할 때 반영의 개념은요. 칸트가 말하는 반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반영론의 가장 승부자는 칸트죠. 칸트가 이제 반영론인데 칸트는 진짜 1대1 반영이거든요. 1대1 반영. 거울 같은 반영. 루카치는 이걸 반대하죠. 반영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치가 리플렉션을 말을 했을 때는 그거는 칸트와는 다른 개념이야. 커리스판던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커리스판던시즈라고 봅니다. 좋은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게. 근데 루카치는 좋은 관계라고 보는 게 아니죠. 반영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카치는. 반드시 루카치는 뭐죠? 비례적 반영이에요. 비례적 반영.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세상보다 어때요? 작죠? 그죠? 이게 루카치의 생각이야. 대신에 우리 생각은 뭐죠? 조밀하지. 뭘 생각하면 돼요? 지도. 지도와 같은 반영을 말하는 거야. 루카치가 반영이라고 말 때는. 그래서 똑같이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도처럼 추상화해서 뭡니까? 표현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 반영이라고 부르는 거야, 루카치는. 응? 그래서 루카치를 반영론자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참 나는 깝깝해요. 그러니까 루카치가 말 리얼리즘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루카치는 이제 거울과 같은 리얼리즘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계적 반영 같은 걸 비판한단 말이에요. 루카치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인문학적인 반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루카치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거. 그게 반드시 뭐가 들어가? 물론 루카치는 거기까지 발전을 못 시켰지만 뭐가 들어갑니까? 언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반드시. 언어의 작용이 들어가죠. 루카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정신분석을 무지 싫어했어요. 뭐라고 루카치가 이야기하면 나는 원래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라서 촌스러운 사람이라서 정신분석 같은 거 싫어한다. 모든 게 성욕이다 그러는 건 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막 해놨거든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치는 어때요? 정신분석에 대한 어떤 정신분석적인 어떤 그런 훌륭한 비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반에 대한 분석에서 최초의 어떤 징후적 독해를 해요. 징후적 독해. 징후적 독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알투서가 한 말인데 루카치가 심토매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런 말을 루카치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래서 어쨌든 루카치가 나오면서 루카치가 말했던 그 반영이라는 것은 결국
레닌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현실을 개혁시키느냐에 오는 어떤 지침이 되죠, 그죠? 레닌주의라는 게. 거기서 레닌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야. 사실 뭐 이게 뭐 지적이 나중에 레닌에 대해서 쓸 때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접합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카치는. 그래서 그게 루카치가 내가 볼 때 핵심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리얼리즘론으로 갔을 때 리얼리즘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그 현실의 그죠? 현실의 리얼리티에 따라서 그 형식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루카치가. 그러니까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훌륭한 형식이냐 그럼 리얼리티를 잘 반영하는 형식이 훌륭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다시 말해 형식들끼리 어때요? 싸우는 거지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루카치는 이런 이야기와 스탈린이 말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뭐야?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말 했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예술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 영혼의 엔지니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영혼의 엔지니어다, 인간 정신의 엔지니어다 그랬던 거. 예술가는 뭐 엔지니어로 보는 거야, 그죠? 루카치는 이걸 이게는 루카치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엔지니어라는 말은. 루카치는 그걸 두 개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트와, 그죠? 테크놀로지는 의미 다른 거라고 루카치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심적인데, 그러니까, 스탈린주의가 말하는 그러한 그 반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진 찍듯이 그리는 거잖아. 사진 찍듯이 보여주는 거. 근데 루카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하거든.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그게 서술이냐 묘사냐라는 논문이죠. 비평문에서. 거기에 보면 M은 졸라가 끌려 나와서 연락이 맞고 있어요. 거기서. 졸라가. 죄도 없는 졸라가 끌려 나와서 막 맞고 있잖아요. 그죠? 졸라의 졸라의 뭡니까? 에밀 졸라. 이름도 참 특이한데. 에밀 졸라의 뭡니까? 자연주의. 즉, 리얼리즘. 그걸 막 까요. 근데 그걸 뭐라 부르냐? 자연주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루카치가. 뭐라 부르죠, 그걸? 미러 리얼리즘이라 불러요. 그리고 사진 리얼리즘이라 불러요, 그걸. 사진 리얼리즘. 사진과 같은, 그런 리얼리즘이다. 사실주의. 그러니까, 루카치는 리얼리즘을 뭐라 보냐, 그러면 근대의 예술적 패러다임이라 봅니다. 리얼리즘을. 그리고, 그럼 우리가 보통 루카치를 이야기할 때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근데 루카치는요 자기 저서에서 모더니즘 말 안 썼어요. 뭐라고 썼냐 그러면 아방가르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루카치가 모더니즘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도 뭐라고 봅니까? 리얼리즘을 루카치는 모더니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리얼리즘에서 뭡니까? 더 나간 것이 아방가르드라 보는 거죠. 아방가르드라고. 그러니까 루카치는 근대의 대표적 예술 장식, 어떻게 보면 근대의 예술 장식은 다 리얼리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루카치의 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거예요. 단초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죠. 왜냐면 인상파라든가, 이런 사람 자기가 리얼리스트라고 생각했거든. 자기들이. 그죠? 심지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걔가. 오스카 와일드가 리얼리즘은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재밌게도.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보면은 빅토리아 시대는 낭만주의를 싫어한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말할 때 그 낭만주의는 뭐예요? 리얼리즘을 말하는 거야. 왜? 빅토리아의 캘리반이 뭡니까? 그 템페스트에 나오는 섹스의 템페스트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괴물. 곱사등이 괴물인데 야수죠, 그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지금 야수. 걔는 빅토리아의 캘리반은 낭만주의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낭만주의 거울이라는 것은 사실 리얼리즘의 거울인 거죠. 리얼리즘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빅토리아 캘리반은 싫어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사실 루카치는 리얼리즘을 굉장히 어떻게 봅니까?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예요. 큰 틀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별상시황으로 보죠. 세계관, 그런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루카치가 뭡니까? 이 졸라를 막 비판했을 때 그것을 졸라의 그런 자연주의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에밀 졸라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방식의 반영, 그런 방식의 리얼리즘을 비판하는 거예요. 루카치가 리얼리즘도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루카치가 모든 일만 비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리얼리즘도 루카치는 명백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 그리고 이제 뭐 카프카나 이런 도스토옙스키 같은 게 루카치를 비판한 이유도 루카치가 카프카 도스토옙스키를 비판하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좋게 보거든요. 그 이유를 가지고 또 뭐 말한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잘 읽어보면은 루카치가 카프카나 특히 베켓을 많이 비판합니다. 루카치가 베켓을 사무엘 베켓을 굉장히 비판하는데 사실 사무엘 베켓이 이름은 레지스탕스였어요. 사무엘 베켓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왜 루카치가 비판을 하겠어? 뭐 레지스탕스 한 줄 모르고 비판할까?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베켓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 그죠? 지금 현재 혁명운동 일어나는 옛날 우리 조정환 선생님이 저를 비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뭐 세상이 이렇게, 그, 혁명의 단계로 왔는데, 그 실제 루카치가 살았던 지금 혁명의 단계였잖아, 그러니까. 혁명의 단계. 루카치는 또 뭡니까? 역사를 낙관했어요. 역사를. 낙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카치는 역사, 목적론자거든요, 목적론자. 루카치는.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 뭐 목적론을 가질 수도 있지.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고 생각했는 게 루카치예요. 왜냐하면 루카치는 그렇게 인생을 결정했기 때문에. 양만주의는 퇴행적이고, 막스주의가 이른바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택했던 건 그거를 뭐 그 노인네가 그 나이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가는 거였는데 한 번의 그 실수가 옵니다, 그죠? 루카치에게 한 번의 그 타격이 오죠. 그게 뭡니까? 바로 헝가리 혁명. 소련에 대항해서 혁명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루카치가 뭐였습니까?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근데 진압당하죠. 소련군 탱크들로.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그 정부 청사에, 이건 정은인데, 정은을 누군가 그, 루카치 측근이 이제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정부 청사에서 소련군 탱크가 들어오는 것을 루카치가 창문을 열고 봤답니다. 한동안 지켜봤대요. 그리고 루카치가 이제 혼잣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헛된 걸 수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딱 한마디 했대요. 그 다음부터 그 말 한 뒤로부터는 그런 말 다시는 하진 않았대요, 루카치가. 근데 그때 한번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딱 한번 했다라고 이제. 루카치로 볼 때 굉장히 엄청난 이제 자신의 믿음에 타격이 오는 사건이었죠. 소련군 탱크가 헝가리 민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그때가? 세계 인민의 도시였잖아. 세계 인민의 군대인데, 그 세계 인민의 군대가 세계 인민을 진압하러 온 거야. 루카치에서 거기서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루카치와 브레이트의 차이점이야. 브레이트는 그때 뭘 봅니까? 공산당에 가입하고 싶었다는 게 그러잖아. 브레이트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어요. 동독에가 살았지만. 근데 동독 군대가 뭡니까?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러 가는 걸 보고 처음으로 공산당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죠? 폭력에 대한 또 원천적 끌림이지, 그게. 폭력에 대한. 우리 편이 강력할수록 우리가 끌리잖아요. 그죠? 근데 루카치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뭔가를 깨달은 거지. 이건 참. 그 다음도 루카치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이제 정치적인 글을 한 편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루카치가? 문학 비평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제임슨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에요. 프렉 제임슨이. 프렉 제임슨은 진짜 아메리칸 루카치거든요, 그 사람이. 제임슨이 방문은 굉장히 루카치적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제임슨의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카치를 봐라. 가장 정치적인, 그죠? 요구가 있을 때 루카치는 뭘 했다는 거야? 책상에 앉아서 장르 비평을 했다는 거죠. 소설 비평을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 소설 비평이 루카치에게는 가장 정치적인 비평이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뭘 까고 있습니까? 졸라를 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탈린주의로부터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디sillusioned 된 거죠. 실망한 거예요. 루카치가.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죠. 리얼리즘의 이름으로. 그죠? 그게 바로 루카치 문화 비평입니다. 그래서 루카치의 리얼리즘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일종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루카치의 책에서 자연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대체로 다 뭡니까?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가 있죠. 암호란 말이에요. 그게 암호. 스탈린주의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를 써가지고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죠. 예를 들어서 루카치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어디를 갑니까? 모스크바에 가죠. 그죠? 이것도 재밌어요. 다른 아도로노나 이런 사람들 어디를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루카치는 어디를 택합니까? 소련을 택해서 가거든요.
가서 거기에서 뭔 작업을 하냐 그러면 박사 논문을 쓰면서 뭘 하냐 그러면 이제 이른바 저는 막스의 유고를 그거 하죠. 컬렉팅을 하죠. 그 편집을 해요. 막스의 유고를 소련이 전부 다 가져가가지고 독일에 있던 걸 다 가져가가지고 영국에 있던 걸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가지고 그 모스크바에 갖다 놓고 그것을 루카치가 편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막 군데군데 사가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떨어져 나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루카치가 다 복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막스 엥겔스 전집이 사실은 루카치가 편집한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루카치입니다. 그러니까 루카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모순적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김경식 선생이 쓴 그 루카치, 겨루 루카치라는 책이 있는데 한글에서 나온. 거기에 보면은 이 루카치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과거의 현재를 잇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달이. 굉장히 적합한, 내가 볼 때 루카치를 지목할 때 가장 적합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인 것 같아요. 달이라는 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에 속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달인데, 루카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루카치는 어때요? 스탈린주의가 어떻게 막스주의적인 어떤 실패를 정언하고 있을 때, 그죠? 그럼 공식 막스주의가 더 이상 하나의 그 혁명적 이론을 작동하지 못할 때, 루카치는 뭘 합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막스주의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걸 루카치 스스로가 주도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루카치는 웨스턴 막시즘, 이래가 나오게 된 게 웨스턴 막시즘이 나오는데, 그러한 새로운 막시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루카치는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루카치의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그죠? 루카치의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루카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 루카치를 통해서 새로운 막스주의 가능성을 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웨스턴 막시스트들이에요. 서구 막스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서구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쫙 어디 되냐면, 페리 앤더슨이 쓴 거죠. 서구 막스주의 연구라는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서구 막스주의는요, 루카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왜? 서구 막스주의는 전기 루카치, 후기 루카치를 나눠가지고, 루카치를 나눠가지고, 루카치가 모스크바로 간 이후에 루카치는 스탈린주의자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루카치는 쪼른 가서 망했다. 버리고, 망하기 전에 루카치, 그러니까 역사와 계급식을 쓸 때까지 루카치죠. 그 루카치만을 루카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웨스턴 막시즘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주자가 누구야? 대표주자가 아도르노예요. 아도르노는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루카치가 가지고 있던 물화라는 개념을 빼고는 다 사실 버려요. 다 버리는데. 그래서 계급의식이라는 개념도 버려버리죠.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루카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급의식이거든요. 계급의식. 루카치는 스스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역사와 계급의식을 쓸 때 자기는 메시아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래서 좌익 소화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메시아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비과학적인 태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성해요. 루카치는. 그런데 이제 역사는 반대 일이 일어나죠. 그때 루카치가 뭐죠? 그때 루카치가 복원되고 그 이후에 루카치가 이제 지워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루카치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죠. 왜냐하면 루카치가 1960년대에 나온 자기의 그 역사와 계급의식 책이 다시 출간되거든요. 그게 서문을 써요. 60년대에. 그 책이 나올 때. 그때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책은 뭐 이러이러한 경로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들이 다시 읽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놀랍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루카치의 책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역사와 계급의식의 책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게 어디죠? 그게 1968년이에요. 프랑스에서. 그때 루카치의 해적판 불어본 번역이 그 역사와 계급의식의 불어판, 해적판이죠.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보시면. 그게 막 이제 돌아다니고 그걸 막 학생들이 읽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계급의식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계급의식에. 왜? 루카치는 역사와 계급의식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역사 개혁 의식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여러 가지, 지금 읽어봐도 역사 개혁 의식은 대단한, 루카치가 그 젊은 나이에 그걸 썼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 몇 살 되지도 않았을 때, 그때가. 근데 루카치는 어떻게 보면 천재죠. 10대 작가였잖아요, 10대 작가. 10대 때 영웅과 형식이라는 진짜 걸출한 책을 씁니다. 낭만주의 연구소에, 낭만주의 에세이예요, 그게. 낭만주의에 대한 에세이인데, 그게 이렇게 유럽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울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을. 초 베스트셀러였죠, 완전히. 10대가 쓴 책이. 지금 읽어봐도 전율을 해요. 너무 잘 써가지고. 정말 잘 썼어요. 그러니까, 루카치는 이미 그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죠, 루카치가. 하이데거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죠? 막시스트가 돼가지고, 소련 공산당이 됐다는 거, 소련에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하튼 루카치가 말했던 그 역사 계급 의식이 말하는 핵심적인 건 뭐죠? 바로 그겁니다. 계급 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노동자가 계급 의식이 없다면 그건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노동자로 태어났느냐, 내가 뭐 부르자로 태어났느냐, 내가 소부르자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루카치는. 계급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급 의식이. 근데 그 계급 의식이 루카치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인식론적 요구에서 생겨요. 인식에 대한 요구죠. 알에 대한 요구. 그죠? 그 알에 대한 요구가 루카치에게는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총체성이에요. 총체성. 루카치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막스가 과학적인 이유. 막스만이 과학인 이유가 있어요. 막스주의를. 루카치가. 그 예를 드는 게 뭐죠? 막스주의는 총체성을 준다는 거죠. 총체성을. 이 총체성이 뭐죠? 더글만 토탈리테트인데 총체성이 뭐예요? 전부 다 모아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얼리즘이란 말과 총체성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루카치한테는. 이 총체성은 뭐죠?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여러분 지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 지도가 총체성이에요. 지도를 준다는 거죠. 지도를. 그 알에 대한 추상적 지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카치 말하는 총체성 개념이에요. 뭐 총체성이 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단일화하고 뭐 일자로 수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루카치의 총체성은 일자로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루카치의 이 총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제 루카치에게는 중요한 문제고, 그게 바로 뭡니까? 계급 의식을 주죠. 노동계급 의식을 주는데, 노동자의 노동계급 의식은 뭐죠? 이 총체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치의 계급 의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노동자라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자지만 계급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윤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개입해야 들어가야 될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루카치입니다. 그래서 루카치가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나중에 웨스턴 막시즘에 넘어가서 웨스턴 막시즘은 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정말 컬처를 연구하게 되죠. 컬처를. 크리티컬 시어리 같은 경우는 미학을 연구하게 되고 컬처를 연구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로 컬처 스터디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컬처 스터디라는 건 사실 웨스턴 막시즘의 변종이죠, 쉽게 말하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하는 막스주의의 이제 막스주의가 전개되어 온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쭉 전개되어 온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웨스턴 막시즘 중에서 또 하나의 분파가 나옵니다. 그죠? 그게 누구예요? 60년대에 바로 알투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투세리안이죠. 그래서 알투세리아니즘은요,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막스주의에서도 독특한 그런 막스주의를 볼 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스피노자, 에피쿠루스와 스피노자로 이어지는 그 전통의 막스를 위치시켜요. 보통 그 전까지는 루카치까지만 해도 어때요? 헤겔과 막스를, 그죠? 헤겔적 전통의 막스를 뒀잖아요. 그래서 칸트와 대립시켰잖아요, 막스를. 그런데 이 알투세의 그거는요, 경향은 뭐냐 그러면 스피노자와 막스를 결합시킵니다.
사실 막스가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스의 박사 논문이 뭐였죠?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거였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새로운 유물론이에요. 무슨 유물론? 우발성의 유물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주의의 그런 필연적 유물론을 대체할, 그죠? 어떻게 보면 변정법적 유물론을 대체할 하나의 대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우발성의 유물론이에요. 물론 이거는 알투스가 말년에 그냥 자기 와이프 그 목 졸라 죽인 뒤에 이제 거의 이제 금치산자 선고를 받고 그냥 치과하면서 썼던, 그죠? 죽기 얼마 전에 썼던 그냥 아주 그 정리가 되지 않은 논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치 이론들이 나오게 돼요. 거기서 다 흘러져 나와. 심지어 지적조차도 뭐. 지적도, 그 읽어보면 그게 뭐 거의 그거죠. 그 아이디어는 거기서 전부 다 온 거죠. 알투스의 마지막 막스 맨첼린, 막스주의와 그 한계. 그죠? 그 다음에 마주침의, 그죠? 마주침의 철학. 또는 뭐 조우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발성의 유물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알투스가 택했던, 68년 이후에 알투스가 택했던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이데올로기 문제로 이제 가는 거였고, 락강을 이제 도입하는 거였죠. 락강을. 나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알투스가 하려고 했던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루카치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웨스트 막시즘하고 많이 겹치거든요. 헤겔리안 막시스트들하고. 웨스트 막시즘은 헤겔리안 막시스트잖아. 그러니까 알투스는 헤겔이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는 헤겔이 아니고 헤겔 이렇게 너무 쉽게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읽어보면은, 하려고 하는 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야. 아도르노나 뭐 알투스가. 사실 알투스가 가장 그 두려워했던 게 뭐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아도르노가 똑같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두려워했죠. 그죠? 그 알투스의 가장 큰 논적은 누구였어요? 하이데거야. 하이데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투스가. 그런 말 절대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근데 계속 하이데거죠. 하이데거. 그리고 하이데거의 또 최고의 논적이 누구예요? 아도르노야. 아도르노. 그리고 또 뭐죠? 하이데거의 또 하이데거의 가장 큰 논적. 하이데거가 스스로 가장 큰 논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루카치야. 그 사람이. 이 다 숨겨져 있는 커넥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존재와 시간이 루카치를 비판한다면 루카치를 인용도 하지 않으면 심지어 한 유럽에 있는 철학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루카치예요, 그 사람이. 토마스 만의 마해산에도 루카치가 나오죠, 그죠? 그게 루카치를 연상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토마스 만의 마해산에. 그 하이데거가 띵이피케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루카치의 그런 물화 개념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은혜의 물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물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루카치에 대한 비판이죠. 그 또 루카치를 또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바흐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흐틴 같은 사람. 바흐틴. 러시아인이 바흐틴 같은 사람. 대화적 상상력 썼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도스토옙스키론 또는 그 대화이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죠? 소설이라는 게 루카치가 말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르주아 서사시에서 이렇게 쫙 발전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흐틴 생각은 다양한 이제 소설적 장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떤 다 그 동시 발전론이죠. 동시 기원론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하튼 또는 그 소설을 훨씬 더 민중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흐틴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치는 부르주아적 서사시, 소설은 이렇게 이제 규정을 내린다면, 바흐틴은 훨씬 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민중적 전통에서 소설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부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그죠? 서로 라이벌 관계에서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투스는 사실 막스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과학적 막스와 인간주의적 막스로 나눠요. 그래서 인간주의적 막스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징적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루카치였거든요. 덤탱이를 세워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야. 이게 알투스에게 루카치는 뭐냐? 스탈린주의자를 뜻했어요. 스탈린주의자를. 루카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끌려나와서 이렇게 개맞듯이 맞았냐 그러면 내가 볼 때 루카치 힘이 없었으니까. 이때 루카치는 뭐죠? 50년대부터 60년대는 루카치가 뭐가 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루카치가. 거의
이 연금 수준 소련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루카치는. 알투세가 그렇게 했죠. 또 이제 아도르노가 또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강요된 화해라는 거죠. 또 얄궂은 논문을 한 편 쓰죠. 얄궂은 논문을. 그 논문이 보면 뭐야? 루카치를 또 완전히 죽일 스탈린주의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 논문을 쓸 때 이미 루카치는 뭐예요? 스탈린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루카치를 까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실은 아도르노의 그 논문은 최근에 밝혀진 그 자료에 따르면 FBI의 지원을 받고 쓴 논문이에요, 그게. FBI에. 굉장히 이게 뭐 아이러니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적이 잘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이, 최근에 이제 루카치가 원래 그 역사와 계급 의식을 썼을 때, 레닌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역사와 계급 의식을. 소화병적인 메시아주의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루카치가 반성하고 그러는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이제 루카치가 역사와 계급 의식을 디펜스한 게 발견됐죠. 디펜스한 원고가. 자기 역사 계급 의식은 이러이러한 거고, 그것을 디펜스했어요. 자기 이론적으로. 그게 발견돼가 그걸 이제 야스더 라슬리라는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발문이 실려있어요. 지적의 발문이. 거기에 보면 지적이 이제 아도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르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스탈린주의, 다시 말하면 현실사회주의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자유주의자 쪽에, 자유 서방세계에 붙기도 그렇고, 그죠? 꽤 어중간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치에서 아도르노의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지적이. 쉽게 말하면 아도르노는 이쪽 눈치 저쪽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뭐죠? 자유주의 진영이 훨씬 더 아도르노는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도 받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루카치가 사실은 뭐가 됩니까? 공동재물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공동재물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발리바르가 이제 그럼 고백을 하죠. 알투스의 제자인 발리바르가 와서 그래. 나는 자기는 그 당시 루카치를 비판할 때 루카치를 제대로 안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은 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응? 그리고 대신에 루카치가 왜 그러면 그렇게 공개했냐면 루카치가 그 당시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 인물? 바로 공식 막스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투스가 해겔이라고 비판할 때는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스탈린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스탈린주의를. 루카치아가 너무 똑같죠. 자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스탈린주의를 뜻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루카치아가 자연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그 방식들을 전부 다 이 요스탄 막스님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싸웠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다 뭐예요? 아도르노든, 그죠? 루카치든, 알투세든 전부 다 뭐예요? 스탈린주의, 이른바 공식 막스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또 재밌는 것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도르노를 제외하고는 알투세나 이렇게 루카치 같은 경우는 레닌을 통해서 그걸 교정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레닌을 통해서 공식 막스주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알투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실 루카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죠. 아도르노가 훨씬 더 이제 알투세가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막스주의적 문제점들을 많이 알투세가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이제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졌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이 알투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바로 막스주의의 변형을 말합니다. 막스주의의 변형. 막스주의는 변형돼야 된다. 변해야 된다는 거죠. 막스주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그 막스주의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알투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의 모든 이론이니까 알투세의 그 문제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차차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막스주의의 변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게 될 모든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다 뭐예요? 막스주의의 변형들이죠. 랑시에든 바디우든, 예? 또 뭐 아간벤이든 거죠. 전부 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막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한 변형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도 각자가 이렇게 숨겨놓은 논적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철학들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미묘한 커넥션이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아카데미가 어때요? 이 독일의 그런 철학들이나 독일의 당대의 어떤 지식인들의 내용을 참조하면서도 절대 뭐죠? 인용을 안 했어요. 자기들은 그런 걸 안 보는 척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푸코가 이제 솔직한 거야.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 먼 길을 안 돌아왔을 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내가 아도르노를 좀 일찍 알았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거를 이 푸코가 잘할 때. 그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서로 라이벌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 그러면 하이데거의 유입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이론가들 중에서 하이데거가 이제 그 프랑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하이데거 좌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이데거가 뭐죠? 친나치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80년대 때 어떻게 돼요? 친나치 전력이 폭로됩니다. 하이데거가. 지금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이데거가 친나치를 했다는 거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쉬쉬하다가 그래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타격이 이제 오는 거예요. 하이데거 레프티스트들에게 굉장한 타격들이 오죠. 하이데거 좌파들에게. 프랑스 하이데거 좌파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론이 확 어떻게 돼요? 알티셀이라는 질문으로 확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포스트 구조주의가 맛이 가게 되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사실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데리다 같은 경우도 하이데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데리다가 나중에 뭘 씁니까? 하이데거에 대한, 그죠? 정신의 죄라는 그걸 쓰죠. 그죠? 하이데거에 대한, 하이데거의 나치 문제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전부 다 반성문을 써요. 낭시하고 이제, 또 하이데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클라 바르트와 낭시거든요. 낭시 같은 경우도 씁니다. 하이데거와 나치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글을 쓰게 되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 그 하이데거의 나치 전력이 밝혀지면서. 여하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를 통해서 막스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또는 막스의 문제를 대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고.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들, 이론적인 변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뭐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전설을 덮어보면 이런 계보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막스의 자본의 상품 분석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논의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쉬고 하죠.